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우리가 지지난 시간부터요, 조선 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연속 2시간 동안 조선 전기의 정치사를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조선의 정치를 그냥 접근하시면 안 되고, 시기를 끊어서 접근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조선 정치는 모두 몇 단계로 나눠서 접근을 한다? 예, 맞습니다. 5단계. 고려와 똑같이 5단계인데요. 대신에 고려보다 공부하기 좀 편해져. 왜냐면 딱딱 숫자가 떨어져 주니까. 자, 갑시다. 1392년에 건국되었던 조선을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1910년 일본에서 강제로 병합당하게 되죠. 그 사이를 봤을 때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었어요. 자, 그 안에서 다시 구분을 했을 때 15, 16세기까지 묶어서 조선 전기, 그 이후로 조선 후기, 끊는 기준은 조선은 건국된 지 정확히 200년인데, 정확히 200년, 1592년 임진왜란이 터졌기 때문인 겁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봅니다 라고 했었고, 그러면서 지난 연속 2시간 동안은 15세기 때 나라가 어떻게 건국되었으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식으로 체제가 안정되는지, 각종 제도가 마련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쭉 했었어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언급했었던 왕이 바로 누구였었냐면 성종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종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요, 선조 시기까지 들어가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까지 들어간 거고요. 성, 연중, 임명선 요겁니다. 되셨어요? 이 노래는 여러분들이 뭐 거의 다 아시겠지만 혹이라도 모르시는 분들은요, 인터넷 검색하셔가지고요, 나리 개나리 거기에 맞춰가지고 꼭 입에 익숙하게 붙여주세요. 그래야지만 공부하기 정말 수월해집니다. 그 시기를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멤버 체인지가 이루어지는 시기예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멤버 체인지. 그렇다고 해서 양반이 갑자기 밑으로 내려가고 뭐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양반 안에서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성종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요, 세조예요. 수양대군. 근데 세조는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었죠. 그렇죠? 근데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카 단종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이 된 케이스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손자 성종까지 왕이 되는데, 문제는 일단 계유정난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으면 그 계유정난을 참여한 사람들에게 세조가 당연히 포상을 해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신의 대우를 해줍니다. 역사 공부에다가 공신이 나오면요, 나라의 큰 공을 가지고 있는 신하, 큰 공을 가지고 있는 신하. 그러니까 나라를 개국하는 데 기여한 큰 공이다. 그럼 그걸 개국공신이라고 하는 거고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세조가 집권하면서 많은 공신들이 책봉이 돼요. 또 거기에다가 성종 같은 경우는 1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희한하게 세조의 아들들이 다 일찍 죽고 막 그러거든요. 뭐 그래서 일설에는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 잡고 조카 죽였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이 일찍 죽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일찍 죽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린 13살밖에 안 된 그의 손자가 왕이 됐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수렴청정이라고 해가지고요, 할머니였던, 그러니까 세조의 부인 할머니였던, 그에게는 할머니였던 정의왕후가 대신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살이 되면서 할머니 물러나세요. 제가 직접 통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정의왕후가 수렴청정하는 과정 속에서도 또 공신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 나왔던 공신들이 한 250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의정부, 육조 이런 데 싹 장악하고 있는 거죠. 되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성종은요, 물론 할아버지 덕분에 왕이 되긴 했지만 너무나 많은 공신들이 저렇게 권력을 잡고 있으면 자기가 왕으로서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 말고 똘똘하긴 한데 아직까지 관직에서 크게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슬슬 끌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신인 세력들을 끌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성종의 총애를 받으면서 빠르게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되셨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빠르게 급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세력들, 그 세력들을 바로 뭐라고 불러주냐면 사림이라고 불러줘요. 사림이라고 불러줍니다. 되셨어요? 결국은 이 사림들이요, 이 이후로 권력을 잡아요. 물론 그렇게 쉽게 잡은 건 아니에요. 기존의 권력을 잡고 있었던 그 공신들이 그렇게 쉽게 권력을 놓으려고 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사이 시기 동안,
16세기라고 하는 그 시기 동안요. 기존 세력과 새로운 뉴페이스 간에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요. 그것도 4번. 몇 번? 4번에 걸쳐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걸 바로 사화라고 합니다. 살인들이 화를 입었다라고 해서 사화라고 하는데 모두 4번에 걸쳐 일어나요. 그런데 그 4번에 걸친 사화를 다 견디고 일어납니다. 결국 선조 시기 때 살인들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돼요. 되셨어요? 그래서 16세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살인이 성장하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장했는지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결국 이 성장기를 딛고 일어나고 난 다음에 나머지 17, 18, 19 다 살인들이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역사 공부하신 지 좀 오래되셔도 동인이다, 서인이다, 남인이다, 북인이다, 노론이다, 소론이다 이거는 들어보셨죠? 예, 그들이 바로 뭐냐면 살인들이 나중에 세력이 나눠지는 그 분당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16세기에서는 살인들이 어떻게 기존 세력을 복원하고 권력을 잡아가는지 그 눈물겨운 성장 스토리를 보게 될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성장 스토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기존 세력과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이 살인들이 어떤 식으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지 먼저 비교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 비교하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예전에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학교 내신 문제, 수능 문제, 공무원 시험 항상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출제가 됐고요. 앞으로도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해드린 게 나오면 아, 시험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들의 특징을 파악해야지만 풀 수 있겠구나 라고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의 권력을 잡고 있었던 세력들을 뭐라고 하냐? 훈구파다 이렇게 불러줘요. 우리가 나라에다가 큰 기여를 하게 되면 나라에서 나에게요. 배지 같은 거 하나 주죠. 뭐 줍니까? 훈장을 줍니다. 훈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말해요. 그러니까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 반면에 새롭게 성장하는 세력들을 살인파. 자, 그러면 기존 세력부터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훈구파 같은 경우는 그 뿌리를 본다라면 어디서 볼 수 있냐? 조선 건국에 참여했었던 급진파 사대부들 있잖아요. 이 급진파 사대부 바로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정도전, 조준, 권근. 정도전, 조준, 권근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생각하기에 신하로서의 의의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미 고려는 맛이 가버렸다. 그러니 고려가 아니라 조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 역성혁명이라고 불러줬었죠. 역성혁명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단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힘 약한 왕이 등장했을 때 세조가 쿠데타를 일으키죠. 이 세조가 집권하는 데 있어서 또 참여했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제 훈구가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신숙주. 숙주나물 여러분 드셔보셨죠? 예, 그 숙주나물이 이 신숙주 이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숙주 같은 경우는요, 금방 그 물에 넣으면요, 콩나물보다 더 빨리 익어요. 그리고 금방 또 변질도 됩니다. 그러니까 신숙주가 예전에 세종대왕이 총애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죠. 문종도 너무 안타깝고 그 문종의 아들인 단종도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 신하들아 나중에 단종이 왕이 됐을 때 잘 보필해줘. 이렇게 유언까지 남겼는데 지편전 학자 출신이었던 신숙주는요. 결국 세종대왕을 그러니까 뭐 배신한 거죠. 일종으로 말하면. 그리고는 수양대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에이 이런 숙주 같으니 이러면서 숙주나물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유명한 사람이 바로 한명회예요. 한명회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사극에서 핵심적으로 다뤘을 정도로 주인공으로 나왔을 정도로 상당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었던 건요. 영화 관상에서요. 수양대군의 책사로 나왔던 사람이에요. 계속 목소리만 나다가 마지막에 얼굴을 딱 내밀어 주거든요. 한명회.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명회는 그것 때문에 최고 권력을 잡아요. 그리고는 그의 딸을 성종에게 시집 보냅니다. 그러니까 성종의 장인 어른이기도 했던 사람들이에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신반열에 올랐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훈구파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정도녀지든지 신숙주, 한명회 이들은 기본적으로요 정치로 뭔가 비슷한 성향이 보이지 않습니까? 뭐냐면 힘이 약한 고려보다는 힘 강한 새로운 나라가 낫다. 힘 약한 단종보다는 힘 있는 왕이 낫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히 현실적이고 그렇죠?
이런 느낌 좀 드시죠? 예, 맞아요. 그래서 그들이 추구했었던 국가 운영이 바로 뭐냐면 부국강병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부유해야 되고 군대는 튼튼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틀을 가지고 있어요. 되셨어요? 거기에다가 패도 정치를 주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패도라고 하는 게 우리가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싸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나라, 그러니까 왕이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국가를 통치하는 것 그러한 나라를 바라봤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요 뭐 강력한 힘으로만 억압해서 누르는 그런 국가를 얘기했던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들도 성리학자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왕도를 깔고 갔지만 그 안에서도 패도를 좀 내세웠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결국 역성혁명과 개유정난에 참여했었고 그 대가로 그들은 높은 관직을 제수받았겠죠. 의정부, 육조 그들이 싹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당연히 어디서 살게 되냐면 수도 한양에 근거지를 두게 될 거예요. 관직에 나아갔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 지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요. 기본적으로 권력은 중앙에 몰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식의 이제 질서를 중앙 집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앙의 권력이 집중되어야 된다라고 바라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던 15세기 때 지방제도 개편하면서 중앙 집권이 강화되었습니다. 모든 군과 현에다가 수령 파견했었습니다. 향리 세력 억압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오케이, 여기다가 또 높은 관직을 그들이 차지했다라면 거기에 해당하는 그만큼 경제적인 대가들 받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워낙 땅이 많아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하도 많아서 그들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대지주다라고 불러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직에 나아간 대가를 받는 기본 토지 플러스 나라의 공신이 되었기 때문에 받는 공신전 거기에다가 또 워낙 데리고 있는 노비들도 많아요. 그걸 이용해서 간척사업. 간척사업하고는 얻은 땅. 주인 없는 땅을 개간하면 그 개간한 사람이 가지게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대토지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한양에 있는데 토지는 전국 사방에 다 깔려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요.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죠? 정경유착.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가 뭔가 밀착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정경유착입니다. 그게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많이 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계도 워낙 이제 기업에서 투명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업가들이 이제는 비자금 조성하고 그런 게 쉽지는 않은데 과거 같은 경우는 정경유착이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기업가들이 그동안 몰래 만들었던 비자금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정치인들에게 후원을 해줘요. 특히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후원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당선됐어요. 그럼 당연히 또 정치인들은 그런 기업가들의 활동을 뒤에서 좀 이렇게 방어를 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이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훈구파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들은 그런 경제활동에 개입해서 뒷돈을 좀 챙겼는데 대외무역에도 관여를 했었고요. 박납에도 관여를 했어요. 박납이라고 하면 뭐냐면요. 조세공납역 중에서 뭐랑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공납이랑 관련되어 있어요. 공납이라고 하면 특산물을 나라에 갖다 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특산물 중에는 뭐 종이가 될 수도 있고 활이 될 수도 있고 먹는 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동네에서 안 나오는 걸 가끔 지정해 줄 때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 동네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그 양이 너무 많아서 갖다 대기가 좀 힘들 정도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아니 우리 동네는 종이 생산 안 하는데 갑자기 종이 내래요. 그럼 농사다 말고 갑자기 막 당나무 찾으러 돌아다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농민들이 대신 뭐라고 하냐면 향리라든지 설이 이들에게 너희를 일단 먼저 내라. 그리고 나면 그때 니들이 낸 비용을 우리가 모아서 주겠다. 이런 방법이 나와요. 이걸 바로 박납이라고 합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근데 어떤 결과가 빚어졌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이 예상하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조금의 이윤만 갖다 붙이려고 했는데 점점 그 이윤이 늘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요, 이 박납 때문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런데도 그들이 이제 이권 개입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러면서 많은 경제적인 것들을 보유하고 있더라. 자, 마지막으로 학문적인 걸 좀 볼까요? 그들은 성리학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 성리학을 기본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아주 배타적인 건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 고려시대 때 과거 시험 기억나세요? 그 중에 문과에 보면 제술과와 명경과가 있습니다라고 있었어요. 자, 제술은 논술 글 쓰는 거고요. 명경이라고 하면 얼마나 유교 경전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거 보는 시험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제술과가 먼저 나왔죠. 그렇죠? 먼저 나온 거 보면 그만큼 조금 더 대접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 실제로 그랬어요.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학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그 유교 경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달달 외우고 해석하는 그거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글을 막 쓰는 거 이런 쪽을 조금 더 강조했었는데 그들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 좀 이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학문 풍토 중에서 사장을 중시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사장 이게 도대체 뭘까 이럴 텐데요. 그 사장이라는 게 바로 이걸 말해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라고 하는 것은 글을 말합니다. 글, 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자유롭게 글을 쓰고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문학이 발달을 합니다. 한문학들. 한자로 쓴 문학 작품들도 발달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기술학도 중시를 해요. 물론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기술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일부 사람들이지만 사회 전반으로 기술학이 어느 정도 통용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전기 때 여러분들이 꼭 아실 만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장영실이에요. 세종대왕 시기 때요. 장영실의 활약상 많이 들어보셨죠? 뭐 해시계, 물시계, 치국이. 예.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조선 초기 때 권력을 잡았었던 훈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펼쳐질 내용은 기존에 나왔던 내용들과 정반대의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되겠죠. 자, 일단 첫 번째, 살인파라고 불러줄 수 있는 사람들의 기원을 보면 그들은 조선 건국에 반대했어요. 반대해서 누군가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지만 누군가는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제자나 키워요. 제자들을 육성하는데 우리는 그들을 바로 뭐라 하면 제지 세력이다 라고 불러줍니다. 제지라고 하면 지방에서 머무르고 있는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말로 그들을 유향품관이라고 해요. 새로운 단어들이 오늘 조금 많이 쏟아집니다. 품관이라고 하면 관품을 가지고 있었던 관리예요. 품계를 가지고 있는 관리들인데 그 관리가 지금 수도 한양에서 관직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머무르고 있다고요? 고향에 머무르고 있대요. 역사 공부할 때 향자 등장하면 다 고향입니다. 자, 내가 관리이긴 관리이지만 지금은 관직을 포기한 채 지방에서 머무르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이런 사람의 기원이 바로 누구냐면요. 길제요, 길제. 길제가 누구냐면 정몽주 아시죠? 정도전의 친구이자 라이벌이었던 정몽주의 제자입니다. 근데 이제 그의 스승은 선축교에서 피살을 당했지만 그 같은 경우는 이제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가요. 이 사람의 고향이 어디냐면 경북 구미 있죠? 구미 바로 옆에 있는 선산입니다. 거기 내려가서 이제 관직 포기하고 제자들 막 키웠어요. 태종 이방원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길제야 제발 올라와서 관직 생활 좀 해. 싫습니다. 계속 거부하면서 거기서 제자들을 키웠어요. 되셨어요? 자,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서 이제 과거 시험 합격하면서 서서히 관직에 나가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김종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됐나요? 김종직은 길제의 직계 제자는 아닌데요. 김종직의 아버지가 길제한테 배웠어요. 그러니까 같은 라인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김종직 같은 경우는 과거 시험 합격합니다. 그래서 관리에 나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서서히 뭐 여러 가지 뭐 군수 이런 것도 하면서 그러니까 사또 나으리 하면서 경력을 쌓고 있다가 성종이 딱 이제 본격적으로 통치할 때 성종한테 이제 그 뭐면 캐스팅을 당하게 되는 거죠. 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되게 잘 나가요. 청와대 비서실 역할을 했었던 정부 조직이 있었죠.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승정원입니다. 그리고 승정원 짱 도승지가 있는데 승정원 도승지 역할을 하면서 청와대 비서실장도 역임을 하고요. 장관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종의 본격 통치하면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김종직의 제자들도요. 관직에서 요소에 배치가 되었겠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김일손, 김굉필, 정여창입니다. 김일손, 김굉필, 정여창. 오늘 사람들이 좀 많이 쏟아질 거야. 다음 시간도 그렇고 그 다음 시간도 그렇고. 조선을 공부하다 보면 정말 헷갈리는 게 사람 이름이 너무나 많이 쏟아져서.
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김종직, 김일송, 김굉필, 정여창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 제자들 등장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조광우죠. 그리고 그 이에 뭐 이황, 이런 라인으로 쭉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자가 일단 스승이고요. 1세대 라인이라면 2세대 라인, 3세대 라인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근데 그 중에 특히 이제 김종직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관직에 진출했었기 때문에 사림들의 정말 제대로 된 또 아버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추구하는 정치의 기본 생각은 뭐냐? 이들은요, 신하는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게 기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고려도 지켜야 되는 거고 단종도 지켜야 된다. 약간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건요, 지조, 절개, 의리 이런 거 되게 강조해요. 그리고 왕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으로요, 왕도 정치를 강조합니다. 왕도 정치라고 하는 건요, 덕을 베푸는 인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정치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말했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 공자 사상 얘기할 때 인의 예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 인과 덕을 바탕을 통치하는 것 왕도 정치를 대단히 강조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내세우는 것 중에 뭐가 아니면 성리학적 명분론 요것도 중시를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성리학적 명분론. 성리학 공부하다 보면 명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을 해요. 이 명분 여러분 다 아시는 이름 명자에다가 난을 붙여요.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명분이다 그러면 아유 명분 찾고 있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유 구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명분이라고 하는 건 그 뜻이 아니라 자기 이름이나 지위에 맞게끔 나눠져 있는 역할이 있다. 이게 바로 명분론이에요. 이름이나 지위, 신분에 따라서 그 일들, 역할들이 나눠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 명분론인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왕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신하가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부모가 할 게 있고 자식이 할 게 있고 남자가 할 게 있고 여자가 할 게 있고 주인이 할 게 있고 노비가 할 게 있고 되셨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명분론이라고 하는 이건요. 상하 개념을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깔고 있는 개념입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성리학이라고 하는 건요.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심성이 어떻게 됐는지 우주의 근본 원리가 어떤지를 논하는 유학의 한 주류이죠. 한 계파인 거죠. 근데 그 안에서 또 따져보면 이렇게 상하 개념이 완벽하게 나눠져 있어요. 좀 보수적이에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지금도요, 그 성리학 강조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이것 좀 많이 나누시게 되는 거잖아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들은 명분론을 중시를 했으니 당연히 신하로서 나라를 지켜야 되는 조선공격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사상적 기반이 될 수 있었다. 이해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바꿔 표현하자면 이런 명분론이 중시되면서요. 고려시대만 하더라도요. 남자 여자 차별 거의 없었다고 했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남자 여자 같니? 이러면서 여자는 평생 아버지 말씀, 남편 말씀, 아들 말씀을 따라야 되는 그런 상태. 차별붙는 구도로 만들어버리는 것도 이런 명분론의 근거를 두는 거겠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이들 같은 경우는 제지 세력이라고 있어요.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갔던 사람들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기본적으로 지방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데 특히 지방 중에서 이 사람의 고향이 경북 선산이라고 했었죠. 그 이후에 등장하는 이황 이런 사람들 다 경상도 쪽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영남 지방의 근거지를 또 많이 두고 있어요. 여기서만 잠깐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별도로 체크해 두셔야 될 게 바로 뭐가 있냐면 이들은 지방을 근거지로 하다 보니까 뭐 아직 관직에 나아가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관직에 일부 사람이 나간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지방에서 탄생하는 세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학교를 다녀도요. 국가에서 만들어준 학교다 그러면 사부학당 향교가 있었잖아요. 이 향교는 국가에서 만들어주는 지방에 있는 학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 안 다녀요. 뭘 많이 다니냐면요. 자기네들이 별도로 만든 학교, 이걸 바로 서원이라고 해요. 도산서원 들어보셨어요? 그 몇천 원짜리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화폐에 보면은 이황 선생 얼굴 들어가 있죠? 뒤에 보시면 도산서원 들어갔습니다. 이황을 기리는 서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학교를 만들어서 향교보다는 요런 데 더 많이 입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공자에 대한 제사도 지내는 거고. 자, 그 다음 향약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향자 또 등장했습니다. 고향. 근데 고향이 뭔데요? 약속이에요. 우리 동네에서 지켜야 될 약속, 이걸 바로 향약이라고 불러줍니다. 덕업상건, 예속상교, 과실상규, 환난상율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쵸. 그러니까, 뭐 서로 좋은 일을 권하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 꾸짖어주고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다 향약이거든요. 근데 이런 향약을 만들었던 사람들도 바로 이 살인파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은 이런 거 지키고 살자, 이런 건데요. 그런데 그 향약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유학과 성리학이에요. 그러니까, 효라든지 충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기본적으로 깐 바탕 속에서 약속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유학이 아니라 뭐 크리스트를 근간으로 했다라고 하면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일요일마다 교회 갑시다. 그런 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리학을 근간으로 한 이런 향약을 만들어서 동네 주민들 교화시키는 거예요. 성리학적으로. 이해 가시겠어요? 자, 이거 말고요. 동네에서 열리는 축제 같은 게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향사례가 있고요. 향음주례라는 게 있어요. 고향에서 열리는 축제 같은 건데 이 사라고 하는 건 활을 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나름대로 충신이었다. 뭐 아니면 부모한테 참 잘하는 효자였다.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봄, 가을에 이제 수령이 모읍니다. 그래서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러면서 그들에게요. 술, 음식도 대접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 같이 모여서 활도 한번 쏴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친목을 도모하는 게 향사례가 되겠고 향음주례라고 하면 우리 동네에서 조금 정말 학식이 있으신 분들, 덕도 있으시고 지식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모아다 놓고 음주, 술 한번 마시는 거죠. 그러면서 친목을 도모하는 것.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역시 우리 동네에서 충신과 효자가 나오는구나.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그들끼리 친목을 도모하기도 하고요. 우리 앞서서 배웠습니다. 또 각 지역마다 유향소라고 하는 게 따르죠. 이거는 국가에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동네 양반들이 만드는 조직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향소를 활성화시켜서 동네 양반들이 지방에서 나름대로 힘 좀 써주는 거죠. 사또를 견제하는 거죠. 되셨어요? 이런 모든 것에 누가 참여하고 있다? 사림들이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는 정치판에 나가고 정치판에 나가지 아니했던 사림들은 또 이런 식으로 세력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요, 국가가 모든 걸 장악하려고 하는 중앙 집권보다는 향촌에다가 권력을 넘겨주는 향촌 자치를 좀 더 선호했겠다. 파악할 수 있겠죠. 경제적으로 봤을 때요, 아직까지 그렇게 막 고위간직을 차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먹고 살만한 중소지주예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똑같은 거죠. 똑같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는 그들은 중소지주.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토지를 넓혀가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서 비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 너무 썩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사상들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사람들은 의리, 지조, 절개, 원칙 정말 많이 강조해요. 임금도 한 임금만 이런 거 강화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학문도요. 오로지 무슨 학문만? 성리학만. 되셨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글을 써도요. 그냥 성리학과 상관없는 뭐 시를 짓거나 이런 쪽보다는 철저하게 성리학에 근거를 해서 있습니다. 평상시에 책을 읽어도요. 사서오경이라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유학의 가장 유명한 책들 이런 것들 주로 읽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경학이라고 불러줍니다. 경학을 중시해요. 경자가 나오면은요. 경전이에요, 경전. 그러니까 크리스교는 말하는 경전은 성경인 거잖아요. 불교에선 불경인 거죠. 유교 경전을 읽고 해석하는 거 이걸 바로 경학이라고 합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도교, 불교 더 많이 차별을 했겠죠. 그래서 다른 사상에 대해서는 대단히 배타적이다. 배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훈구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던 15세기 때는 과학기술이 발달을 하였습니다만 사림들이 성장하기 시작했던 시기가 몇 세기? 16세기. 그때부터는 장영실과 같은 뛰어난 과학자의 등장에 어려운 풍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사서삼경 읽고 난 치고 이런 그림이에요. 이해 가셨을까요?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만 30분이 남았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소요됐죠. 근데 그만큼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셔야지만 나머지 내용들을 풀이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훈구와 사림에 대한 비교를 쭉 했어요. 자,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갔으니까 속도를 좀 빼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왕과 연결해서 들어갈 텐데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공부할 왕이 누구라고요? 성종시기. 이 성종시기는 쉽게 말하면 사림들이 정치에
살인 들어갑니다. 살인들이 정치에 뭐 하기 시작한 거? 진출하기 시작한 거. 그래서 성종이 지금 본격적으로 통치를 하려고 딱 보니까 누가? 훈구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그들이 재상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보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살인 세력들을 등용하기 시작하는데 자연스럽게 살인들은요, 당연히 훈구들의 여러 가지 비리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했었겠죠.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갑니다. 이때 성종 시기 때 관직에 본격적으로 등용되었던 사람 누구라고요? 김종직. 자, 그러면서 이제 김종직의 제자들이 대거 들어오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김일손. 오케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새롭게 계속 추가되고 있는 살인들은 정치 조직 중에서 어떤 정치 조직에서 활약을 할까요? 이건데요. 이제 정치판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들을 갑자기 의정부, 그래서 영의정 자리에 얹혀놓는다거나 아니면 장관 자리에 앉혀놓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자리를 주로 많이 주냐면요. 3사예요, 3사. 사원부 사관은 홍문관, 사원부 사관은 홍문관 이쪽에 배치시켜요. 기억나시죠? 3사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뭡니까? 언관 아니면 청요직이라고 불러줬어요. 맑으면서도 중요한 자리다라고 청요직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뭔가 왕에 계속 건의도 하고 비판, 견제도 하는 그런 자리였었어요. 그러니까 언론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바로 언관이라고 불러준다라고 했는데 관직 자체가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이들을 견제하기엔 충분했더라. 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종이 죽고 난 다음인 거죠. 살인들을 보호해줬던 성종이 죽고 난 다음부터 살인들은 위기를 겪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 들어갈게요. 성종의 아들이 누구냐면 연산군이에요. 조선에서요, 중간에 왕위를 빼앗긴 2명의 왕이 있어요. 27명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연산군이고 또 하나가 광해군이에요. 근데 광해군 같은 경우는 혹시 영화 광해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광해군에 대해서는 요즘에요, 좀 안타깝게 왕위를 빼앗겼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해석을 해줘요. 그런데 연산군은 아니에요. 연산군요, 진짜 폭군이에요. 주요 취미가 사람들 죽이기, 반대파 제거하기 진짜 많이 죽였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뭐냐면 흥청망청이라는 말 쓰시죠? 예, 그 흥청망청이 이때 만들어진 단어예요. 흥청사, 망청사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요. 전국에 예쁜 여자들 데리고 와봐 이런 거예요. 관리들이 맨날 지방 다니면서 예쁜 여자 데리고 오고 그렇게 놀았던 사람입니다. 되셨어요? 자, 이러한 사람이 왕이 됐으니 당연히 살인들이 폐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맨날 잔소리했겠죠? 목 날라가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살인들이 4번에 걸쳐 화를 입는데 우리는 그걸 바로 뭐라고 불러준다? 사화다라고 불러준다라고 했습니다. 가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사화의 명칭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좀 헷갈릴 거예요. 첫 번째가 무오사화. 무오, 갑자, 기묘, 을사. 무오, 갑자, 기묘, 을사. 무오, 갑자, 기묘, 을사. 순서 완벽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무오, 갑자, 기묘, 을사인데 그 중에서 이 2개의 사화가 연산군 시기 때 일어납니다. 자, 왜 일어났냐 봤더니요. 아까 김종직 말씀드렸죠? 벌써 오늘 3번째입니다. 자, 김종직은 이미 죽었지만 그의 이제 제자들이 관직에 나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김일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디에 배치를 받았냐? 춘추관. 춘추라고 하는 게 공자가 썼다고 알려져 있는 중국의 역사서예요. 그 춘추관 무슨 일 할까요? 역사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조선왕조 실록을 만드는 곳이 바로 춘추관이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상시 때 맨날 기록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기록하는 과정 속에 이극돈이라고 하는 훈구파의 비리가 들어가 있었어요. 왕조실록 안에 한번 들어가잖아요. 일단 뭐 이렇게 그 뭐랄까요? 기본 연습본에서부터 먼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절대 안 바꿔줍니다. 그러면 자자손손 개망신 당하거든요. 이국돈이 지워달라 해도 안 바꿔주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맨날 이렇게 살인들이 훈구파, 니들은 도덕적으로 잘못됐어 이런 거 비난하는 거 들으니까 이 훈구파들이 짜증이 좀 많이 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유자강이 어떤 걸 하나 발견했냐면 돌아가신 김종직이 쓴 글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글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조의제문이라고 해요. 조의라고 하는 거. 상가집에 가서 조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올린 글을 조의제문이라고 하는데 이건 누구를 한 거냐?
중국의 찐나라, 찐시 황제의 그 진나라가 무너지면서 한나라가 등장할 때 혼란기가 있었어요. 그 혼란기 때 초나라 회왕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의 왕이 있었는데 그 회왕이 누구한테 죽임을 당했냐면 항우라고 하는 영웅 들어보셨어요? 예, 결국은 패한 영웅이긴 하지만 그 항우한테 죽임을 당했습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항우가 권력을 잡았는데 어느 날 김종국의 꿈에 회왕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억울하게 죽은 이 회왕에 대해서 추도문을 올린 것이 조의제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항우가 회왕을 죽인 것을 비판하는 왕이 찬탈을 비판하는 글인데 그런데 이제 유자광이 연산군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이거는 세조가 조카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이 된 걸 지금 비꼬아서는 말이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 연산군이 뭐야 그러면 지금 김종직이 우리 할아버지를 비난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죠. 할아버지도 증조 할아버지네요. 증조 할아버지를 비난한 거야? 이렇게 되죠. 안 그래도 평상시에 자기한테 잔소리하는 게 짜증났었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의 공격으로 김일손이 죽는 건 물론이거니와 김종직 같은 경우는요. 부관 참시를 당해요. 부관, 관뚜껑 열어서 참시, 시체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조선의 선비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 사형 방식이요. 목 자르는 거예요. 죽어서도 머리카락 하나를 손상하고 싶지 않아요. 부모님이 주신 건 그대로 온전하게 유지시키고 싶은데 근데 목 잘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왕이 사약을 내려주면 5장 6부만 파열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약 내려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먹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정도는 있겠지만 그런데 김종직 같은 경우는 부관참시, 관을 열어서 시체를 잘라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이 무오사 때 김일손뿐만 아니라 많은 사림들이 화를 입었어요. 거기에 또 갑자사화가 벌어지는데 갑자사화는 연산군의 생모랑 관련돼 있어요. 연산군의 생모가 윤씨입니다. 윤씨성을 가진 왕후였는데 근데 그가 폐비가 돼버렸어요. 성종이 얘 너무 이제 여자들을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질투심에 나서 성종 얼굴도 긁어버리고 좀 그랬대요. 그러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가 결합이 되면서 폐비 윤씨가 돼버렸는데 폐비가 됐는데 문제는 나중에 폐비가 되고 난 다음에 결국 사약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죽었어요. 근데 연산군은 그걸 모르고 자랐어요. 그러다 나중에 누군가가 연산군에 그걸 알려준 거죠. 그러면서 우리 엄마 죽음에 관여된 자들 다 죽여버리겠어. 이러면서 훈구뿐만 아니라 살인들도 많이 제거를 했어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살인들이 화를 입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연산군이 워낙 사람을 많이 죽이니까 결국 연산군 오래 못 가요. 쿠데타에 의해서 그는 쫓겨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사건을 바로 뭐라 하면 중종이 새롭게 옹립된다라고 해서 이거 바로 중종반정이라고 합니다. 반이라고 하는 건 되돌리는 거예요. 옳은 방향으로 되돌리는 거 이걸 바로 중종반정. 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중종이 왕이 됐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종은 연산군이라고 하는 폭군을 몰아내고 왕이 됐으니 나는 연산군과 달라 강조했겠죠. 그래서 그는 통차지하자마자 그러니까 뭔가 이제 성리학적으로 올바른 왕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성리학자 중에 되게 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조광조예요. 그래서 조광조를 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라고 말씀드렸죠. 그 조광조가 이제 들어오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광조는요. 천재였대요. 어렸을 때부터요. 정말 똑똑했고요. 책도 많이 읽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희한하게 그래도 어린아이들은 놀 때요. 이렇게 총싸움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놀잖아요. 근데 조광조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도요. 제사 지내는 것처럼 상처를 놓고 유학적인 그런 놀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어렸을 때부터요. 성리학에 심취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뼛속까지 성리학자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중종 때 등용이 됐어요. 자, 그러니 그는 왕도 정치를 뛰어넘어서 무슨 정치를 추구를 하냐면요. 도학 정치를 추구를 해요. 왕도 도학. 그러니까 왕은 덕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왕도인데요. 근데 조광조가 뭐라면 덕을 제대로 베풀기 위해서는 왕이라든지 고위 관료들, 공직자들이 당연히 그런 도학에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부터 솔선수범해야 되겠죠. 공부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빡세게 왕을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자, 지금부터 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자, 그래서요. 폐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왕에게 잔소리 해가면서 왕을 견제를 시켜줘요. 자, 우리 왕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언론권이라고 했었잖아요. 언론권이 이전보다 강화됩니다. 왕들도요. 아침부터 계속 공부를 합니다.
왕들이 하는 공부를 뭐라고 했었냐면 경연이라고 했었죠. 경연도 강화시켜요. 자, 뿐만 아니라 이런 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조광조와 뜻을 함께하는 많은 또 살인들이 정치판에 들어와줘야 되겠죠. 언제 과거 보겠어요. 천거라는 방식을 통해서 들어오게 됐는데 우리는 이 방식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혈량과라고 합니다. 예전에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육학에 근거를 해가지고 지금 왕이 재무장을 해야 되는데 조선의 정치 조직 중에 소격서라고 하는 도교 관련된 정치 조직이 있더라 이거예요. 아니 도교와 관련된 관청이 웬 말이냐 그래서 소격서를 없애버리는 것도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일반 백성들을요 유학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동네 약속을 만들죠. 이 향약을 처음 만들어서 시행했던 사람도 바로 조광조가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 소학이라고 하는 성리학의 유학교과서, 윤리교과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남녀 7세 부동석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그게 바로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7살만 돼도 서로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 왜? 남녀는 유별 다르니까. 그러니까 뭐 남자한테 물을 떠다 줄 때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돌리며 바가지 뭐 드시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극에서 보셨던 이런 모습들. 자,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일어나는 주요 행사들. 주요 행사라고 하면 성년식 치르는 거, 또 결혼하는 거, 장례 치르는 거,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것들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주자 선생이 알려주신 대로 이게 바로 주자 가례입니다. 이런 것들 보급하려고 했었어요. 되셨어요? 뿐만 아니라 아까 박납의 폐단이 있었죠? 그런 박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남으면 중종이 반정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으면 또 거기에 기여한 사람들 공신대우해줬겠죠. 그쵸? 근데 조광조가 봤더니 공신 100명 중에 76명은 한 것도 별로 없는데 공신만으로 올라갔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대토제도 노비까지 받았어. 아,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지금 공신 중에 대다수가 잘못되었으니 그들에게 내렸던 공신을 삭제합시다 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그래서 삭제가 됐어요. 이게 바로 위훈삭제예요. 되셨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나 공신대우 받아가지고 토지 노비 다 받았는데 명단 쭉쭉쭉쭉 빠지면서 토지와 노비를 다 토해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한 훈구파 세력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되셨어요? 자, 그러면서 그들에 의해서 공격받아요. 이해 가실까요? 그래서 조광조가요 38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이때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훈구파가요 어느 날 왕에게 말합니다. 아니 폐하, 지금 궁궐 어느 뒷뜰에서요 나뭇잎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그 나뭇잎에 글씨가 있어요. 예사롭지 않은 징조입니다. 라면서 왕에게 보여줍니다. 봤더니 진짜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 뭐라고 읽습니까? 주초위왕. 그러니까 주초위왕하면 왕이 될 거래요. 누군가가요. 요거 묶어보시면 이게 조씨의 그 조입니다. 그러니까 조씨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나뭇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뭔가 불길한 징조이고 조광조가 뭔가 역심을 품을 그런 징조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무슨 나뭇잎이요 신기하게 글자를 새기겠습니까? 이거는 훈구파들이 일부러 나뭇잎에다가요 설탕 꿀물 같은 거 발라가지고 그 벌레들 잘 파먹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글자 나왔다라고 하는 이제 쇼를 한번 벌인 건데 중종도 그거 거짓말인 거 알죠. 하지만 조광조가 도학정치 맨날 잔소리하죠. 경연 빡세게 실시하죠. 혈량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계속 또 거기서 견제 들어가죠.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러면서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결국 조광조를 귀양 보내고 난 다음에 조광조는 왕이 자기를 불러줄 줄 알았어요. 정말 내칠 줄은 몰랐어요. 곧 불러주시겠지라고 했는데 사역을 보내버립니다. 그리고는 죽었어요. 되셨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면 조광조와 관련돼서 너무 많이 나오죠. 8개예요. 박납은 중간에 쓰다가 제가 포기를 했고요. 되게 많죠. 근데 어떡하죠? 다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조광조 단독 문제가 몇 번 나왔어요. 단독 문제로 나오는 사람 중에 김종직 단독으로 뜨고요. 조광조 단독으로 떠요. 오늘 인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광조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워낙 많은 만큼 8개는 다 기억하셔야 돼요. 되셨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광조와 또 살인들이 많이 화를 입었었고요. 마지막으로 있었던 사화가 바로 을사사화가 되겠는데, 을사사화는 중종의 아들이었던 명종 시기 때 일어납니다. 자, 이 중종 시기 때는요, 왕비들이 다 윤씨 집안에서 났어요. 그 파평윤씨 집안이 어마어마한 집안이라고 했었잖아요. 계속 왕비를 비치를 했는데, 첫 번째 왕비의 오빠가 누구였었냐면, 동생이 누구였냐면 윤임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첫 번째 왕비가 나중에 죽었어요. 그러면서 중종이 다시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왕비도요, 윤임이 추천합니다. 파평윤씨 집안으로.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왕비의 또 동생도 권력을 좀 잡았는데, 그가 누구냐면 윤원형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똑같이 윤씨다 그래서 앞서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대윤이라고 하고, 뒤서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면 소윤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결국 이 뒤쪽에서 이제 두 번째 왕비 동생들이니까 당연히 이들이 권력을 잡았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들이 이제 제거를 당하게 되고요. 문제는 이 첫 번째 윤임 같은 경우는 살인파를 많이 등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살인들이 같이 이제 제거를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무오, 갑자, 기묘, 을사, 무오, 갑자, 기묘, 을사 연속 4번에 걸쳐서 사화가 일어나면서 많은 살인들이 죽거나 귀양을 갔더라. 됐죠? 자, 그런데 그럼 이런 얘기 들었으면 이제 살인들은 완전히 씨가 말라버렸을 거다라고 생각할 텐데 아니라고요. 살인들의 근거지는 지방이에요. 여전히 서원에서 많은 살인들은 다시 그들 후배를 양성하고 있고요. 동네에서는 향약, 향사례, 향음주례 같은 거 하면서요. 세력 기반을 넓혀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계속 살인 숫자를 늘려가면서 결국 나중에 선조가 왕이 되면서는 정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게 됩니다. 됐나요? 자, 단독시험 문제는 무오사화와 기묘사화가 워낙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고요. 정말 여기 지금 김종지가 관련돼서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사료 들어가 있잖아요. 경상도 선배 무리 이러면서 들어가 있는데 그거 같이 읽어보고 싶은데 시간을 1시간 넘어가시면 여러분이 멘붕이 오실 거고요. 여러분의 멘붕 오면 제가 그걸 예측하고 또 같이 멘붕이 오기 때문에 시간상 못 읽습니다. 죄송하지만 꼭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살인들이 정치를 장악하게 되는 선조 시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번호가 틀렸네요. 명종 축군한 다음 왕이 되는 사람이 선조거든요. 이 시에 되면 살인이 정권을 완벽하게 장악을 하게 됩니다. 되나요? 이 살인들이 완벽하게 선조 시기 때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선조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보통 생각하기에 이제 조선의 왕들은 그 아버지가 왕인 건 당연하겠고 엄마는 왕비 출신이죠. 근데 왕은요 부인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왕비도 있고 후궁도 있어요. 거기서 많은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그래도 조선의 왕이 된다 그러면 왕비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왕이 돼요. 그 전까지는 쭉 그러해 왔었어요. 뭐 중간에 왕위를 찬탈했던 세종대왕이라든지 수양대군이라든지 그 전에 있었던 이방원 같은 경우도 다 그래도 엄마는 왕비였거든요. 근데 선조 같은 경우는요. 아버지도 왕이 아니었고 엄마도 왕비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앞서 있었던 명종이 자식 없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명종은 자신의 조카들 중에서 왕을 뽑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물려주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자신의 조카 중에서도 그러니까 왕비에게서 태어난 그런 동생의 조카가 아니라 후궁에게서 태어난 동생의 조카를 임명을 하게 돼요. 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선조가 왕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조는 나는 적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왕의 큰 아들도 아닐 뿐만 아니라 직계도 아니다. 방계다. 그러니까 후궁 소생에 태어났기 때문에 격가지로 뻗어나오는 방계다. 이 피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아요. 근데 워낙 이 선조가 어렸을 때 똑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이러한 자신의 영민함을 이제 뭘로 극복하려고 하냐면 좋은 신하들로 극복을 하려고 해요. 어떤 혈통적인 컴플렉스를. 그래서 선조 시기가 되면 훈구 세력들이 다 밀려나가게 되면서 살인 세력들이 권력을 잡게 돼요. 되셨죠? 그래서 이 선조 초반 때의 모습을 볼게요. 그러다 이제 다음 시기가 되면 선조 25년에 터지게 되는 임진왜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임진왜란이 선조 25년에 터졌다 이런 걸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초반부에 전쟁이 터진 건 아니구나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있죠. 살인들이 이제 선조가 집권하면서 권력을 딱 잡았어요. 그래, 앞으로는 우리끼리 통치하자. 다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방에서 살인들은 계속 정치에 들어와요. 근데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관직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는 사림 안에서도 나 여기 관직 차지하고 싶은데 너도 차지하고 싶냐? 이러면서 라이벌 구도가 만들어지고 라이벌 구도가 만들어지면 우리 무슨 누구누구 라인 나오죠? 그런 계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선조 8년 때가 되면 그 계파가 형성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동인, 서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동인과 서인이 왜 만들어졌느냐? 당시 상황을 좀 볼게요. 조선의 관직 중에서 2조 전랑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2조 전랑. 6조 중에서 2조인 거고요. 거기 가면 전랑이 있는데 그렇게 품계가 높지는 않습니다. 정오품, 정육품인데 대신에 이들이 하는 일은 되게 중요해요. 바로 뭐냐? 3, 4에 있는 관리들을 왕에게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3, 4 관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2조 전랑이 가지고 있어요. 이거 대단하죠. 그렇죠? 직급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왕이시여 사업부 관원 이 사람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추천할 수 있대요. 그럼 보통 왕이 거기다가 오케이 이렇게 합니다. 됐나요? 왜요? 왜 이들에게 그런 거 좋나요? 의정부나 육주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게 되면 그것도 부정부패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힘의 균형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조전랑은 물러나면서 내 다음은 이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요. 후임자를 추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꽤 센 자리인 거죠. 서로 관직에 나아가려고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당연히 이조전랑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느 조직에서 일을 하게 될지 배치하는 게 이 사람이라고 친다라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게서 누가 지금 이조전랑인데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조전랑을 둘러싸고 경쟁이 벌어지고 대립이 일어나는데 그 중심에 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일단 김효원과 심의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김효원과 심의겸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나오진 않지만 보기 속에서 슬쩍슬쩍 이름들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일단 이 김효원이라는 사람은요, 이황의 직계 제자예요. 이황 바로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조 전랑의 추천을 받았어요. 딱 가려고 하는데 누가 태클을 거냐? 심의겸이 태클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 태클을 딛고 일단 김효원이 이조 전랑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사람이 물러날 때쯤 사람들이 누굴 추천했냐? 심의겸의 동생을 또 추천을 하네요. 근데 서로 앙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효원이 싫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이에 이제 갈등이 빚어지게 됐는데 왜 이런 갈등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사람은 이황 밑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뒤늦게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고 심의겸이라는 사람은 그의 누나가 누구냐면 명종 왕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림이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왕과 관련이 돼 있는 이제 그런 왕의 일가 쪽의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림들이 화를 입으려고 했을 때 많이 보호를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정치판에 이미 나가 있었던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바로 전에 공부했었던 그 시기에 나가서 이미 정치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심의겸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감사한 사람인 거죠. 이 사람 아니었으면 목 날아갈 뻔했었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들 사이에 사림들도 그래도 나는 심의겸이 왕족이랑 관련은 돼 있지만 그래도 좀 심정적으로 좋던데 아니야. 지금 그래도 어쨌거나 그 사람은 구세력이잖아. 몰아내야 되고 김효원 같은 새로운 뉴페이스들 이황 밑에서 공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야 돼. 편이 나눠졌어요. 근데 봤더니 심의겸이 집이 어디 쪽에 있었냐면 서울의 서쪽에 있는 거예요. 김효원의 집은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인과 서인이 나왔어요. 되셨어요? 자, 그럼 다시 가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눠진 이 동인은 단순하게 집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나눠진 거냐? 아니에요. 그들은 이제 사상적으로도 관련이 돼 있는데 일단 동인들 같은 경우는 사상적으로 일단 그 출신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새로 정치에 들어오는 세력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신진 세력들이 좀 많았었고 그리고 정치로 봤을 때는 척신, 외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왕과 어떤 집안으로 연결되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 척신이라고 하는데 그 척신을 많이 정치판에서 이제 밀어내야 된다. 척신에 대해서 좀 배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학문적으로 본다라면 그들은 이황이라든지 조식 그런 사람의 생각을 계승하고 있었고 이황과 조식 같은 경우는 경상도 지역에서 계속 제자를 육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영남 지방의 사림들 위주로 이제 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심의겸을 지지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기존에 이미 정치에 나와 있었던 세력들이고 척신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지지하고 있죠. 그들을 도와줬던 예정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들 같은 경우는 학문적으로 완전히 단결된 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지금 심의겸을 심정적으로 지지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가 등장하면서 학문적으로 뭉치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서인이라고 하는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되고요. 이들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의 정치판에 나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기도라든지 충청도 위쪽 이런 지역에 많이 거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호지방을 근간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기라고 하잖아요. 기호지방을 근간으로 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동인이다 서인이다라고 하는 붕당이 나눠진 거 보니까 붕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랑 관련돼 있냐면 정치적인 성향도 관련돼 있고요. 학문적인 거랑 관련돼 있고 지리적인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학연, 지연이라고 말하잖아요. 예, 그런 걸 밑바탕으로 깔고 있는 세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붕당. 붕당이라고 하면 이 붕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붕우유시 이럴 때도 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뭐 새누리당, 그다음 민주당 지금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성향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만든 정치 조직을 예전에는 붕당이라고 했는데 그런 붕당이 어떤 식으로 나누신다고요? 정치적인 거, 학연, 지연 이런 걸 근간으로 해서 나눠진 조직이다. 붕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 세력이 나눠졌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일단 처음에는 권력을 누가 잡았냐? 동인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왜냐면 원래 뭔가 확실하게 이론 딱 잡아가지고요. 너희들이 그동안 기존의 권력 그래도 조금 잡고 있으면서 부정부패 저지른 거 있잖아. 이론적으로 공격하기 딱 좋잖아요. 어차피 이들은 새롭게 완벽하게 등장한 뉴페이스들인가 걸릴 게 별로 없고. 그래서 처음에는 동인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서인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때 벌어진 사건이 바로 뭐가 있냐? 정여립의 모반 사건이에요. 정여립의 모반 사건. 이 정여립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이제 이 밑에서 같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가 죽고 난 다음에 동인으로 넘어가면서 이 서인을 되게 좀 많이 비난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입이 좀 거칠었나 봐요. 자,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정여립은 선조한테도 별로 이쁨을 못 받아서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 고향에서 대동계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막 무술 훈련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정여립이 대동계를 만든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역심을 품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왕에 구해버리게 된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서 이제 군대가 내려가게 되고 토벌되고 정여립은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됐는데 그런데 동인이었던 정여립이 이렇게 별도 이제 어떤 군사 조직 같은 걸 만들려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 서인들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겠죠. 이것을 핑계 삼아서 이제 공격에 들어가는데 이때 서인을 이끌던 사람이 누구냐면 국어 시간에 나오게 됩니다. 정철이라는 사람이에요. 됐나요? 그러면서 이때요. 얼마나 많은 동인들을 제거를 했냐면 1000여 명 정도를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 1000여 명 중에는 이 사건에 큰 관련이 없어요. 그냥 정여립과 친분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목이 한 1000여 명이 날아간 거예요. 아니 얼마나 동인들 같은 게 지금 열받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에게 복수할 기회가 열립니다. 2년여 만에. 되셨어요? 이때의 사건을 바로 뭐라면 건저의 사건 또는 건저 문제 이렇게 불러줘요. 건저라고 하는 게 세자를 책봉하는 것 요거 말합니다. 선조는요. 그 혈통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내 다음 왕위는 반드시 나와 왕비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올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왕후에게서 자식을 얻지를 못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후궁한테만 다 자식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되게 좀 고민되어서 왕세자 책봉을 미루고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 지금 이 동인에서 이산해라고 하는 사람이 머리를 써요. 정철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 아직 지금 왕비 소생의 자식이 태어나지 않는 상황인데 그래도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는 왕세자를 책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후궁들이 낳은 왕자들 중에서 왕세자를 책봉하자. 이러면서 이제 정철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의정이고 이쪽이 우의정인가 막 좌의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사내가 왕자들 중에서 지금 가장 똑똑해 보이는 게 광해군인데 광해군을 다음 왕세자로 책봉하자고 건의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철이 내가 보기에도 광해군이 참 똑똑하고 괜찮아 보여. 그러면서 왕에게 가가지고 폐하 지금이라도 광해군을 왕세자로 책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사내는요. 무서운 분들이에요. 선조가요 신성군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왕자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면서 신성군 엄마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
정철이 왕에게 광해군을 왕세자로 옹립하자라고 하면서 너희 모자를 죽이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들은 신성군의 엄마가 남편한테 찾아가가지고 아니 지금 정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대요라고 먼저 언지를 준 상황인 거예요. 그런 언지를 준 상황 속에서 정철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왕에게 폐하 중신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광해군을 왕세자로. 어떻게 됐겠어요? 정철 그냥 귀양 가는 거죠. 그래서 정철이 몰락하면서 서인들이 대단히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건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잠시 서인에게서 넘어왔던 권력을 동인들이 되찾아왔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동인 내부에서 그럼 이때 기회를 잡았으니 이 서인들에 대해서 복수 어떻게 할까? 우리가 그동안 당한 게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 하면서 나눠지는데 이때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져요. 북인들 같은 경우는 당한 게 있으니까 우리 세게 복수하자. 인 거고요. 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아니다. 온건파 입적을 채택을 하게 되는데 요쪽 같은 경우는 이제 조식이라든지 이런 분들 서경덕, 조식과 서경덕 사상을 이어간 사람들이 이쪽에 많이 있었고 이황 계열 쪽이 남인 쪽에 많이 있었어요. 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립되면서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선조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권력을 잡는 게 결국은 광해군이 왕이 돼요. 예, 영화 광해의 주인공이 광해군이 왕이 되는데 그럼 광해군이 왕이 됐을 땐 누구랑 손잡았냐? 북인과 손을 잡습니다. 왜냐면 이 북인들 같은 경우는요. 좀 입장이 세죠. 센 대신에 임진왜란 터지자 의병 조직에서 정말 열심히 싸웠어요. 그러니까 입장이 세신 만큼 활동도 확실하게 해줘요. 그래서 조식의 손녀 사위가 누구냐면 우리나라 최초로 의병을 조직했던 임진왜란때 최초로 의병을 조직했던 곽재우라는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들은 약간 실천적인 모습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광해군 시기 때 이 북인들이 권력을 잡았는데 알다시피 연산군과 광해군은 중간에 쫓겨납니다. 대답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이 구도를 보셨을 때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을 옹립한 세력은 남인일까요? 서인일까요? 서인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남인은요. 기본 같은 동인에서 뿌리가 나온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광해군을 몰아내고 서인들이 권력을 잡게 되는데 이때 그러면서 그들이 누구를 옹립하느냐? 인조를 옹립하게 되고 남인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지금 서인에 대한 처벌에서 그렇게 강경파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남인들은 서인들이 권력을 잡을 때 함께 같이 참여를 합니다. 되셨어요? 이것이 일단 붕당 계보의 일단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조선 나중에 뒤로 가시면 서인들이 계속 권력을 잡고 있고 남인이 참여하다가 나중에 서인에서 다시 노론, 소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동인, 서인, 북인, 남인 이렇게 나눠지는 이 정치 세력, 계파 이걸 뭐라 불러준다고요? 붕당이라고 불러줍니다. 됐나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이 붕당을 너무 나쁘게 보실 건 없어요. 오늘 민주주의 국가에서도요, 우리 복수정당제 하고 있잖아요. 한 개의 당이 아닌 여러 개의 당을 두는 이유는 그들끼리 서로 뭐 하라고요? 상호 비판도 하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견제도 하고요. 그래야지만 특정 붕당의 권력을 가지지 않은 힘의 균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에서 본다면 뭔가 그렇다면 나라의 중요한 걸 결정할 때 특정 세력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합의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국민 전체가 무엇을 원하는지 합의점을 찾아가죠. 우리가 이런 식의 정치를 바로 뭐라고 하면 공론정치라고 불러줍니다. 공공의 의견을 모아서 공공의 의견에 따라서 되셨어요? 그 공공이라고 하는 건 백성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또 관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통적으로 원하는 대세, 지금으로 말하면 여론인 겁니다. 되셨어요? 거기에 따라 정치를 하는 이런 정치였기 때문에 붕당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임진왜란을 거치고 난 다음부터는 특정 붕당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고 그건 서인입니다. 그러면서 일반 백성들의 의견보다는 자신 정치인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공론을 한쪽으로 몰아가더라 이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자기 당의 이익만 대변한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는 거.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 문제되는 모습은 조선 후기 정치 변동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 이거 위주로 공론 정치에 대해서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그런 공론이 마련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당연히 의정부죠. 됐나요? 그런데 전쟁 거치고 난 다음부터는 의정부가 거의 힘이 없어요. 비변사라고 하는 또 다른 조직의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데 그건 다음에
임진왜란 때. 그때 제가 말씀드리니까 일단 이름 들어보시고요. 특히 3, 4. 언관이잖아요. 조선의 어떤 그 정치적인 이슈들을 몰아갈 수 있는 조직이 바로 이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3, 4에서 특히나 공론 정치의 그 기본 분위기를 형성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유, 제가 여러분들 1시간 넘기는 거 진짜 그건 제가 웬만해선 강의 안 하고 싶은데 왜냐면 집중력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셔도 50분 넘어가면 힘든 거 알아서 안 넘기고 싶은데 좀 시간이 길어지면서 마지막엔 저 좀 마음이 좀 급해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크게 지금 3가지를 봤어요. 일단 첫 번째는 성종시기 때 사림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갔는지, 그리고 연산군에서 명종시기 때 사화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마지막 선조시기를 봤는데, 그래서 시험은요, 가장 처음에 봤었던 그 비교표 있잖아요. 그거 기준 잡아주시고요. 두 번째, 사화 때 특히 인물, 김종직, 조광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3번째는 쫙 펼쳐지는 이 사건. 이 사건의 흐름을 타야지만 솔직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요, 한 개이거나 안 나와요. 하지만 이 흐름을 이해를 못하면 나머지 붕당에 대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이해만 해주세요. 이것 자체로 문제를 막 세밀하게 꽈서 내지는 않을 테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수업 마무리 지을게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임진왜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